안녕하세요, 권봉수입니다. 권봉수 TV의 새로운 코너 권봉수가 만난 사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이번 경기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동화 후보를 모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는 4월 7일 경기 도의회 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그리고 교문 1동이 해당되는데요. 도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지요. 좋은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 또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의 생각, 그동안 그의 행적, 그리고 정책과 비전 등을 제대로 살펴보고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런 지방의원 선거, 게다가 이번처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특별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뭔가 판단을 심각하게 하려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소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일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구리시를, 그리고 특히 구리시 제1선거구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동화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번 신동화 후보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제가 선전하는 우리 신동화 후보의 장점 또는 우리 신동화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앞으로 제가 우리 신동화 후보를 도의원 후보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다 싶어서 오늘 급하게 신동화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미 신동화 후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예비 공보물을 해당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에게 법정 규정대로 숫자만큼 이미 보냈고요. 또 오늘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자료라든가 카드뉴스, SNS를 통해서 이미 구리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수북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우리 신동화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구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다른 시민들보다 오늘 제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각 가정으로 배달될 책자형 선거 공보의 표지를 일단 제가 한 장 받아봤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네. 구리 시민이 믿고 함께할 당신의 운동화, 경험 많은 진짜 일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또 이미 시민들께 발송해 주신 예비 공보물을 보니 두 번째 페이지에 구리 시민들께 드리는 편지글이 있었어요. 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권봉수 TV의 구독자들에게 우리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권봉수 TV에 초대해 주신 권봉수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봉수 TV 구독자 여러분, 또 이제 4월 7일이면 실시될 경기도 의회 의원 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 1선거구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 1동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신동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비 공보물의 편집글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시민들께, 유권자들께 발송해 드릴 책자형 공보물, 제가 후면부를 보니까 거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7일에 진행되는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되게 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타 지역의 이 작은 보궐선거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사실 작년 12월 24일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명함을 나눠드리면 왜 명함을 나눠주세요? 무슨 선거가 있나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특히 저희 당 소속으로 3선 도의원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서영렬 도의원님의 작고한 소식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의 선택 포인트도 당연히 결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7일에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역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안타깝게 별세하신 고 서영렬 도의원님의 자녀 임기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 될 텐데요. 이 자녀 임기를 책임질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이 보궐선거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초보자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영렬 도의원께서 지병을 꽤 상당히 오래 앓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좀 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에 하나 내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면 아우가 자녀 임기를 좀 잘 책임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 가슴에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고요. 서영렬 선배님께서 단순히 저에 대해서 그냥 친하기 때문에 자녀 임기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시의원으로서, 서영렬 선배님은 도의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협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영렬 도의원님께 구리시 현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을 받을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지원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지원이라든가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예결위원장인데 구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우가 만들어주니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8년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영렬 선배님께서 이제 내가 사실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셨을 무렵에 저에게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저에게 자녀 임기를 잘 무리 없이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짧은 1년 2개월 자녀 임기를 정말 능력 있게 경기도의회에서 빈틈없이 잘 마무리를 할 후보,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선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가 좀 단 둘뿐이죠. 네. 우리 2번을 달고 나올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가 우리 신 후보와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 매체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모니터링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4.7 보궐선거를 대하는 기본적인 첫 번째 제가 의미를 물어본 이유는 많이 다르더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렬 전 도의원님, 작고하신 서영렬 전 도의원님의 평소에 정책 생각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공약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1년 2개월 동안에 짧은 임기 동안에 준비된 사람이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를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후보의 의미고, 상대 후보는 보니까 거의 무슨
대선인지 도지사 선거인지 시장 선거인지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선거인지 이제 모를 정도의 상당히 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두 군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게 좀 도의원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 판단에 네. 동의하시는입니까? 그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가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 도의원 한 자리, 또 파주시의 시의원 한 자리를 뽑는 선거인데요. 파주시의 손성익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떠오릅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탓, 뭐 경기도 탓, 뭐 정부 탓만 할 후보를 뽑을 거냐? 정말 파주의 젊은 일꾼으로 파주시에 새바람을 일으킬 후보를 뽑을 거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보궐선거의 바른 선택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경기도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지요. 한정된 재원을 정말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또 구리시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예산을 받아오게 하고 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고 검증된 일꾼을 뽑는 것이 보궐선거의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남 탓하는 후보를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의원을 뽑는 선거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바른 선택을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발송될 우리 책자형 공고 맨 뒷면에 보니까 할 일 많은 구리시 골든 타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그 헤드 카피 아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네. 아마 골든 타임 아마 중요한 얘기죠. 맞습니다. 네. 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냐 하면요. 구리시, 제가 인사말에도 얘기한 것처럼 급한 일부터 먼저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들 마련하는 것 정말 급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 많이 있는데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갈매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와 관련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갈매 신도시뿐만 아니라 동구동, 인창동, 교문 일동에도 해당하는 여러 가지 구리 전체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게 보통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경기도에서 할 일, 정부가 할 일, 구리시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도의원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가장 잘할 수 있을지, 자칫 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 3년 내지 4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서의 경험과 또 구리시의회 의장을 했었던 경험, 또 정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구리시의 주요 현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인사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 우리 고 사형렬 전 도의원님의 자녀 임기, 그리고 그가 남긴 정책 잘 마무리하고, 특히나 실제 구리시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해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 대책을
골든 타임 놓치지 않고 네.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이제 그런 후보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비교 우위를 네, 가지고 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공보 맨 뒤쪽에 보니까 신동아가 걸어온 길 그래서 양력이 쭉 적혀 있어요. 네. 우리 그 아마 유권자들이 보통 공보 받으시면 이건 그래도 좀 잘 읽어 보십니다. 네. 나하고 학연이 겹치나 지연이 겹치는가 뭐 또는 사회활동하는 과정에 나와의 어떤 그 교집합이 있는가들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이제 뭐 제가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가평 초중고 졸업, 강원대 경제학과 졸업, 강원대 총학생회장 1988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여기까지가 학력상인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 국회의원 윤호중 정책보좌관, 전 구리시의회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 사무국장, 전 인천고등학교 운영위원, 전 서울삼육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 전 갈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느티나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보통들 네.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일단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좀 여쭤보죠. 일단 가평 초중고를 졸업했으니까 네. 어린 시절은 가평에서 자란 거죠? 네, 가평에서 예. 태어났고요. 참 공교롭게도 가평 국민학교 제가 66회 졸업입니다. 태어난 횟수와 졸업 기수가 똑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네. 깊은 학교네요. 이미 120년 된 것 같아요. 그 120년은 조금 안 됐고요. 그 저희 가평에서 태어나서 가평 국민학교를 다닌 그 동문들은 몇 회냐라고 물어보면 나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평에서는 나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가평 국민학교 몇 회야? 그러면 66회입니다. 그러면 66년생. 네, 나는 60년생일세 그러면 바로 6년 선배인 걸로 이렇게 바로 이해가 네, 네, 되는. 네. 그 가평 북면 쌀이제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 또 할아버지는 일찍 할아버지는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88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가평에서 아주 엄한 할머니 또 그 별로 그닥 잔소리를 하지 않는 아버지 또 늘 그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만 하셨던 어머님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컸습니다. 그 북면이라고 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청정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일 정도로 매우 물과 공기와 산이 아름답고 그 쾌적한 동네였습니다. 그 어려서의 기억을 하면요, 늘 개울에서 친구들하고 멱 감고 물고기 잡아먹고 하던 기억, 또 겨울이면 뭐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그 눈사람 만들고 하던 정말 행복했던 기억뿐입니다. 늘 언제나 제 고향 가평은 어머님 품속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 저 일선거구 그 유권자 중에 혹시 가평 출신들이 계시면 이 가평 북면에 쌀이제 진정한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우리 신동아 후보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평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강원대 경제학과를 가신 거고 이제 특히 아마 그러면 80 몇 학번인 거죠? 85학번입니다. 85학번인 거죠. 네. 그 격동의 8호 학번.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88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하셨는데 뭐 간단히 대학 생활을 제가 여쭤봅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다음 얘기랑 아예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선거 공보에 보통 우리 유권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필히 그 적어야 될 란 중에 전과 기록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신 후보 뭐 그동안 제가 선거를 같이 하는 걸 봤고 또 같이 선거를 했었으니까 그 후보자 전과 기록에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그 밑에 소명 자료가 우리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문서로 말고 이제 그 두 개를 아마 이렇게 한번 엮으시면은 충분히 그 대학 생활과 이런 그 전과 기록이 선거 공부에 올라가게 된 어찌 보면은 그 80년대 시대의 아픔까지를 포함한 또는 학생 운동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간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한번 충분하게 짧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85년에 대학교를 갔더니 소위 사복 경찰들이 학내에 이렇게 늘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한편으로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가장 이제 그 강력하게 정권을 휘두르고 있을 때다 보니까 양날의 칼로 학원 자율화라는 카드 하나와 또 학내 경찰 상주라는 카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학원을 위협하고 달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뭐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공교롭게 신입생 서클 신입생 모집하는 걸보다 사회경제연구회라는 서클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서클에 들어가신 거군요. 소위 운동권 이념 서클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그게 이념 서클인 줄도 몰랐고 경제학도로서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 하니 당연히 궁금해서 들어갔었던 것이 소위 학생운동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국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특히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 상당히 격렬한 시위가 여러 차례 많이 있으면서 또 그런 게 이제 알려지고 지방 대학까지 알려지게 돼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쭉 그 축적이 되다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폭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문민정부를 탄생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고 또 지방 그 자치가 부활하게 된 계기도 되었죠. 근데 그때 87년 6월 항쟁을 끝내고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강원대학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운동권이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정권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잡다한 시위라든가 뭐 그 학내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신동아가 찍힌 사진만 다 취합을 해서 그냥 말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학생회장 당선된 이후에 뭐 꾸러미 끼듯이 껴가지고 저를 수배를 해서 또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그 경찰에 잡혀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실형을 살려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안양교도소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징집, 소집 면제가 되었고요. 저는 군대 못 갔다 온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가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최전방은 아니지만 전방이어서 늘 군인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지나와서 얘기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저는 군을 꼭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가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그때 학생운동으로 중학생회장으로 또 구속이 되었던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제가 스스로 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전과도 있고 군대를 못 가게 된 아쉬운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형적인 우리 80년대 네. 대학 생활을 했던 네. 소위 뭐 지금은 586이라고 얘기하고 네. 386이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삶. 그래서 어떤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교에서 활동하고 또 그 어떤 어찌 보면 그 거기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네. 근데 만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육사 가려고 했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양력 중에 쭉 적어놓은 거 중에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 찐하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찐하게 네. 양력 4개를 적어놨어요. 전 국회의원 윤호중 정책보좌관, 전 구리시의회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아까 골든타임 얘기할 때 거의 비슷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요 경력 또는 네. 이 경험이 이번 그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네. 진하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아까 언뜻 얘기는 나왔지만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든 선거에 나오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입법보좌관을 했었던 경험, 또 구리시에서 8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구리시의회 의장을 했었던 경험,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부의장을 했었던 경험, 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그 경험과 이 일을 했었던 능력이 구리시를 위한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짚어드린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연장선상이겠는데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예비 공보물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저 선관위에서 발송해 주실 그 책자형 공보물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8년간 의원으로서 구리시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한쪽에 걸쳐서 자랑질을 했어요. 네. 자랑질을 사실은 뭐 이제 오늘은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온 것만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신후보를 선택하는 좋은 어떤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네. 할애하였으니 네. 한번 잠깐 자랑할까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큰 제목을 읽어드릴 터이니 네. 부연해서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지난 8년간 구리시의원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째, 1번이 현장 정치, 생활 정치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했습니다. 2번, 올곧은 지방자치 실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네. 3, 세 번째,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네. 투자하는 구리시. 네. 이런 큰 3개 항목을 적어주셨어요. 네.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좀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자랑을 좀 해보시죠. 그 현장 정치, 생활 정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사실은 구리시의회 의장을 딱 역임하고 처음 의회 사무과장께서 그 의장으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구리시의회 의장으로 의원님들께서 뽑아주셨을 때 처음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 첫 보고하신 게 의장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외부 현판, 의정 구호 현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관리가 네, 그랬었죠. 관례적으로. 예, 관리가 네, 그랬어요. 2년에 한 번씩 의장이 바뀌는데 의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시정구호라고 하고요. 의장은 의정구호라고 하는 것들을 바꿉니다.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꿀 만큼 그 뭐 나쁜 글도 아니고 다 좋은 글 하는 거죠. 낡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하니까 무려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의정구호, 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의정구호를 아는 시민들은 정말 몇 안 될 텐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저의 어떤 의정 철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는 구리시 의정 모니터단 만들자고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구리시 의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리시 곳곳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을 제안해주고 정책 제안해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리시의원은 7명밖에 안 되니까 50명 정도의 구리시의원 역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정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생중계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 사는데 한 700~8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구리시 의회의 본회의장에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행정사무감사장도 원칙적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예산심의까지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큰일하신 거. 네, 많은 사람이 보진 않더라도 다만 몇 사람이 보더라도 누군가가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바뀐 게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 발언이 조금 더 세련돼지기 시작했고요. 긴장하게 되었고 또 공무원들도 답변에 조금 더 신중하게 되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리시의회 건물 안에 의정동호회 사무실이라든가 의원 열람실이 있었는데 별로 사용을 못해서 의정동호회 사무실은 멀티룸으로 만들어서 의정동호회 분들도 회의를 하시지만 시민들이 회의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개방을 했고요. 또 의원 열람실도 의원들만 보는 열람실이 아니라 그냥 차를 마시면서 또 책도 볼 수 있는 북카페 만들었습니다. 또 의회 체험 교실을 원래는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걸 중고등학생까지 다 또 시민들까지 와서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의회 체험 교실로 확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 지방문권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구리시에서도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한 빌딩 전체를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규모 전염병을 방역했었던 경험이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또 그렇게 많은
그 방역 요원이 필요해서 결국은 보건소 직원하고 또 공무원들까지 같이 방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연기하고 방역 활동에 집중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직접 방역과 관련된 옷을 입고 방호복이라고 하나요? 그 방역에 사진 참여했었던 기억납니다.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갈매동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족시설 용지라는 걸 마련하는데 자족시설 용지가 신도시 안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족시설 용지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온다는 거죠. 좋게 말해서 물류센터지 사실은 창고 아니겠습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은 1톤 화물차들이 뭐 수백 대가 드나드는데요. 이게 갈매 신도시 같으면은 어디 외곽에서 따로 들어오는 길이 없고 단지 내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수백 대의 이 화물 차량이 드나드는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최초 폭로하고 또 정치적으로 건의문도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저지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교문사거리가 이제 구리시의 관문인데요. 교문사거리에 그 장외 발매소, 마사회 장외 발매소를 빌딩을 져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정말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발매소 교문사거리 이전 계획도 백지화하는데 일주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구리시 만들겠다. 이게 저의 평소 소신이고 철학인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리틀 축구단 설치 운영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구리시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도 만들었고요. 교통공원 설치 운영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쪽에 교통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훈련했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에 보내시면 구리시의 현안을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서 해결해야 될지 잘 아는 후보 신동아가 반드시 해결에 최선봉에 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같으니 이제 구리시 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시의 살림을 하는 것처럼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도 전체 살림을 해나갈 때 우리 그 1선거구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의정활동 8년의 경험이 아마 밑받침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이 귀한 지면에다가 이렇게 할애를 해놓으신 거 맞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한 후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 그 공보물 제가 미리 신호국에 받아본 공보물은 이제 공약들이에요. 즉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는 어찌 보면은 내가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려는 우리 구리시 또는 구리시 제1선거구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요약해서 보면 두 개의 커다란 핵심 공약, 그다음에 5개의 주요 공약, 그리고 현재 제1선거구에 들어와 있는 4개 동의 현안과 관련된 그런 동네별 공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권봉수 TV에서 신호부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보려고 할 때 우리 충분히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씩 좀 질문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없으신 분을 위해서 네. 이게 두 갈식으로 먼저 좀 그 핵심적인 그 공약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이제 제가 혹시 저도 보다가 좀그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질문해서 좀 더 그 보조적인 네. 구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핵심 공약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그 약칭으로 소진공 그러네요. 네. 소진공 구리센터를 유치하겠다. 네. 이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전반적으로는 2021년도 아직도 엄혹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조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주요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구리시에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남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남센터를 이용하시기에는 좀 거리상으로도 좀 멀고 해서요. 이것을 윤호중 국회의원하고 함께 협의해서 구리에 센터를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리에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구리에서 멀리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 지원도 네. 받을 수 있고요. 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 교육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사이버 평생교육원 또 예. 100년 가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게를 한 그 가게일수록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로도 지원하게 되고요. 또 특히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도 하는 전통시장에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활력 있고 문화가 가미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청년들의 그 기호에 맞는 그렇죠. 청년들의 관심이 있는 창업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는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활력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도매시장, 구리 도매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물건을 파는데 온라인 판로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들은 얘기인데요. 구리시에 이렇게 10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 도매시장에서는 사실 매달 한 그 시장 상인당 월 5천만 원을 의무적으로 매출하게 되다 보다 보니까 자격이 유지되니까. 네, 자격이 유지되다 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0억 매출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정말 이익이 박합니다. 뭐 그렇죠. 하다못해 0.5%, 1%, 뭐 1.5% 남기고도 팔아야 되는 이게 보관성이 용이하지 못한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 특히 남는 게 얼마 없는 상태에서 10억을 매출한다고 해도 크게 남을 게 없는데 매출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 주기도 월급날 돌아오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코로나19로 다 힘든데 직원을 또 뭐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 돌아오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10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맞춤형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중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 지금 유치의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또는 어느 정도 진척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얘기될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의 정보. 네. 제가 도의원이 되면 네. 1년 내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프 더 레코더? 아니 뭐 국회에서도 네. 충분히 돕고 있는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했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에 대해서도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내에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꼭 유치하겠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년 2개월의 짧은 잔여 임기입니다. 제가 정치 1년 2개월만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1년 2개월 이후에 이 약속을 못 지켰다면 다음에는 저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유치 성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은 대로 우리 구리 시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도매시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이 센터가 꼭 우리 신동아 후보 당선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우리 해당 유권자들께서는 꼭 신동아 후보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이 경기도 공모 사업인 구리 영상 미디어 센터를 유치하겠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구리 영상 미디어 센터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7개의 대도시의 영상 미디어 센터를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해서 이미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영상 미디어 센터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같은 영상 제작 교육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 교육소, 여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북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요. 심지어 스튜디오도 대여해주고 또 특색 있는 영화, 독립영화 같은 영화 상영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멀티미디어 룸도 대여를 해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상 문화의 요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네. 수도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경기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걸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지역 현황, 구리는 특히 이제 단순히 구리에 있는 젊은이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남양주, 양평, 가평의 젊은이들까지도 100만 이상의 광역권이죠. 소위 배후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젊은이들이 구리에 와서 영상 제작과 관련한 교육도 받고 스튜디오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젊은이들에게 정말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영상 교육의 요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같은 어른은 유튜버 할 때 구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못 하나요? 젊은 생각으로 사시면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생각으로. 이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젊은이들과 젊은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네. 우리 팟캐스트, 오디오북, 어떤 개인 방송 이런 여러 가지 들을 지원받아서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영상 미디어 센터 유치가 우리 신동아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5개의 주요 공약을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마음 편한 경기도, 두 번째가 일하기 좋은 경기도, 세 번째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네 번째가 기회의 경기도, 다섯 번째
건강한 경기도 이렇게 네. 5개의 지금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하여튼 우리 유권자들이 네.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맘 편한 경기도인데 네. 그 만들어주신 그래서 이미 아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신동아 후보가 올리셨고 네. 제가 공유도 했던 이제 첫 번째 정책 공약이 돌봄과 안전으로 맘 편한 경기도라는 네. 제목하에 여러 가지 쭉 그 공약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데 먼저 좀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 쭉 제시한 공약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음 편한 경기도, 마음이 편한 경기도, 엄마가 편한 경기도. 네. 결국은 마음이 편하고 엄마가 편한 경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 영유아 네. 초기 건강 검진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그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고요, 그걸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약 7, 80% 정도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이고요. 또 고등학교 2, 3학년들한테만 무상교육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해서 전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또한 저의 철학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크기이고 구리시의 미래의 희망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번을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네. 그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네. 또 돌봄센터, 돌봄형 작은 도서관, 마을 돌봄 시설 확충 등 이 마을이 함께 돌보는 그런 돌봄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구축할 생각입니다. 아이러브만 카페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육아 나눔터 이러한 육아 지원 확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 제도가 실시되면 이렇게 우리 지역의 맞춤형 치안이라든가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밑바탕을 해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직까지는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안전체험관, 지금 구리는 안전체험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은 하고 있는데요. 고정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구리 안전체험관 만들어서 이 인근의 남양주나 가평, 양평의 아이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공약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이 맘 편하게 키울 수 있어야 네. 지금 현재 우리 이미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네. 국가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 생기고 하는 것들이 네. 어찌 보면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 연유되는 바도 적지 않으니 네. 상당히 필요로 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일하기 좋은 경기도입니다. 아마 이제 더군다나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네. 신 후보가 의회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일하기 좋은 우리 경기도민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인 것 같은데 네.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일하기 좋은 경기도에서
제가 가장 구리시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또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었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네, 핵심이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네. 내용이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금 그 지각 변동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고 네.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특히 이제 구리시에서도 새로 생겨날 유망 직종들에 대한 사전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또 시장 수요 조사 또 과연 구리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맞춤형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양력에서도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과정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대기업이 구리시에 들어오면 거기서 번 돈이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적 경제와 같이 동네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 사회적 경제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또 이익에 대한 환원은 고스란히 구리시에 다시 환원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 규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환원, 이익의 환원이 구리시에 고스란히 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 돌아보면 사실 구리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앞서 나가지는 지금 못하고 맞습니다.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신후보가 꼭 경기도 가셔서 네. 우리 구리시가 그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좀 앞서 나가고 보다 사실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집중화된 지역 내에서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아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개 중에 2개를 했는데 아직 3개 더 남았습니다. 네. 신공약이. 세 번째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여성과 아이,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신동아와 함께 만듭시다. 우리 아마 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부득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됐던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그 직장을 잃었던 직장인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특히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문화, 체육 바우처를 통해서 최근에 교육 격차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최대한 지원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동 청소년 돌봄과 교육 문화 복합 공간 설치해서 비대면 교육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어떻게든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비대면 교육 집에서 컴퓨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이가 집에 있는데 컴퓨터까지 주고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부모도 걱정이 많고 아이들도 그런 유혹에 늘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아이들을 문화 공간이라든가
또 함께 있는 공간, 교육 공간으로 끌어내서 아이들끼리 소규모로라도 무언가 좀 창의적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돌봄 측면에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한 베리어 프리, 장벽 없는 그런 교통시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장애인 주치 관련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치 제도가 좀 더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로 취업 맞춤형 고교 학점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교육부 장관이 갈매고등학교를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요. 소위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 또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고교 학점제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도의원으로서 어차피 네. 지금 교육자치가 네. 광역자치니까 예. 도의원으로서 도교육위원회 쪽에도 그렇고 네. 관심 가지고 네, 이 지역 맞습니다. 내에서 빨리 착근될 수 네.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네. 도의원의 역할일 것 같네요. 제가 지난 2년간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네, 네.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경험까지 경력에서, 네. 그런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신동아 후보의 네 번째 핵심 공약, 기회의 경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이렇게 지금 특히 어르신들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두 번째 잡, 일,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맞습니다. 공약으로 읽힙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60살만 넘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대기업에서는 뭐 50대 초중반만 돼도 나가라고 합니다. 25년, 30년을 사회적 활동 없이 지낸다는 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해 줄 수 있는 4050 중장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핵심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국외로 진출하는 것까지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면 보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경 쓰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경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도 네. 우리 시니어들, 네. 뭐 맞습니다. 사실 신호부나 저도 이미 이제 시니어 단계로 넘어가고 네. 있는데 그 시니어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그러면 사회적 경제 전체의 파일을 넓히고 네.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왕성하게 활동했었을 때의 수입과 똑같은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람 있는 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 또 공익적인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을 포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핵심 공약 5개 핵심 공약의 마지막 이제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문화, 생태, 생활체육의 건강한 경기도 신동아와 함께 만듭시다. 뭐 사실은 지금 의정 활동이 있으시니까 심지어 그 전에 의정 활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도 점점 이 분야에 대한 네. 어떤 시민들의 욕구 또는 뭐 요구 사항들 또는 필요성이 무척 증대하고 있는 분야죠. 네, 당장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의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맞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뭐 욕구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요즘 주위의 지인들을 만나면 대개 한 3kg 내지 5kg 살이 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확진자가 된 거죠? 네, 확진자. 네. 그 저도 뭐 비슷한 경우인데요. 특히 생활체육을 하던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생활체육에 대한 갈급함이 큽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벌써 한 7, 8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배드민턴을 치다가 1년 가까이 못 하니까 당장 몸이 가볍지 않아졌습니다. 네.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껏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또 우리 건강 비용을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체육관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57사단 국군 구리병원 네. 그 체육관을 구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LG 구장도 구리시가 그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입장이라서 그러한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생태하천 복원에서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시민들께 보태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7사단 앞에 중앙선 폐선 부지가 상당히 길게 사실상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풀 자라고 일부는 뭐 이렇게 저 차고지 비슷하게 네, 차고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고 잡목이 우거져 있고 어찌 보면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 상태인데요. 그것을 철도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 이쪽 인창동 쪽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또 쉼터, 또 주말 농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도 차원에서 네. 뭐 철도시설공단이나 그 협의하는 과정에 네. 나름대로 힘을 받을 수 네. 있겠죠. 저기에서. 예, 생태와 관련해서도 뭐 그린 뉴딜 사업, 2050 탄소 중립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재생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의 낙후한 주거 환경 개선에도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신동아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그린 5가지의 핵심적인 공약, 마음 편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 건강한 경기도, 이런 경기도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우리 신동아 후보를 대표로 뽑아서 보내주신 우리 구리시, 그 중에서도 우리 일일 선거구에 있는 그 우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경기도의 삶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네. 활동하시겠다고 지금 네.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 선출직의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신동아 후보의 선거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이 공보물을 보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번 선거가 딱 2사람이죠. 네. 네, 뭐 그전 다른 정당이 아니고 우리 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네. 후보가 1대1로 그 지금 붙는 그런 선거인데 참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인 정치적 의미, 거기에 과도한 뭐 시장인지 도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이 뭐 헷갈릴 그런 어떤 대립구도 하에 치르는 그런 개념과 실제 지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동네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름대로 쭉 정리해놓은 후보, 참 그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선택의 포인트가 어디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2가지의 핵심 공약, 5가지의 주요 공약 다음에
우리 두 페이지에 걸쳐서 현재 1선거구에 해당하는 갈매동, 인창동, 동구동, 교문 1동의 동네별 주요 현안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금 적어 주셨어요. 네. 우리 소위 건재순으로 군대용어로 하면 건재순으로 갈매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갈매동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갈수록 매력 있는 갈매 신도시로의 도약. 갈매 신도시가 사실 이제 완전 조성된 지 지금 그렇게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이제 좀 틀거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갈수록 매력 있는 갈매 신도시로 만들겠다. 네. 갈매동 공약 설명해 주시죠. 갈매동은 구리시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네. 갈매동의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여러 구리시의 주요 현안에서 갈매동이 가장 핵심적인 이 핫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태릉 CC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태릉 CC가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이 갈매동을 감싸고 있는 별내 신도시라든가 다산 신도시, 또 왕숙지구, 또 저쪽 남양주 어디죠? 저쪽에 있는 배우도시까지 해서 상당히 교통난, 그러니까 소위 교통 지옥을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갈매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 교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갈매동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많은 공약을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늦는다. 이런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올해 중에 네, 반영이 올해 안에. 되어야 이후에 네, 그래서 사업이 그러한 되니까. 것들이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태릉 CC 개발 기본적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이 갈매동과 관련해서 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GTX B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고속 열차인데요. 남양주에만 역사가 3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네. 기본 계획상으로 예, 마석, 평내오평, 또 별내. 별내. 구리시를 지나가는데 구리시에 역이 없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B 노선 갈매역 정차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네. 또 경춘선과 분당선이 분당선. 사실은 청량리에서 시점과 종점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들처럼 경춘선과 이 분당선을 직결로 하나로 연결해서 운행하게 되면 철도 이용 수송 분담률도 제고가 될 것이고요.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용마산로와 경춘북로를 잇는 47번 국도도 연장을 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별내에서 중계역까지 가는 불암산 터널도 반드시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갈매 IC 건설 사업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그 착공이 되지 못해서 계획상으로만 조속하게 착공시키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갈매역에 광역 환승센터 건립하고 또 갈매동에 버스 공영 차고지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것 역시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봉에서 마석간 셔틀 열차 운행을 통해서 경춘선의 배차 간격이 아주 상당히 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갈매동에는 복합청사가 아직 건립되지 못하고 있어서 복합청사가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네,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의 갈매동 구간, 또 저쪽 그 동구동 구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갈매 마을길이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끊기거나 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서 이것도 정비를 하고, 또 자전거 길도 하나의 이렇게 순환 코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왕숙천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공보를 보시는 그 유권자들 보시겠지만 이제 그 갈매동이 지금 그 단순한 갈매동만의 교통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릉 CC 개발, 새롭게 하는 갈매 역세권, 기존의 별내, 심지어 저 남양주 쪽의 배우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광역 네. 대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신 후보님이 관심 또는 뭔가 공약이 더 이렇게 많아져서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 다른 동네에서 네, 맞습니다. 저 왜 갈매동만 신경 서운해하실까 봐, 왜 갈매동만 예. 뭐 이렇게 공약이 더 많냐라고 서운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갈매동이 맞죠? 막히면 구리시 전체가 막힙니다. 그럼요. 갈매동은 이제 구리시 북쪽에 그 갈매동이 구리시의 관문이고요. 또 갈매동의 주거 환경이 잘 마련이 되는 것이 구리시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인창동입니다. 인창동은 뭐 핵심적으로 아마 그 우리 헤드카피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로 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창동으로의 도약. 아직 상대적으로 좀 구도심가가 많이 많죠. 있고, 또 열악한 뭐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창동은 상대적으로 계획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고요. 또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인데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라고 불려지지요. 인창사리라든가 이 배탈곡의 인근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노후한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도로의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요. 뭐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사업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그 재산권, 재산권 보호와 다시 재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57사단 앞에 중앙선 폐선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주말 농장으로 만들어서 인창동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에다가 삶의 휴식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 별내선이 이제 2023년이면 개통될 예정인데 인창동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계획에 없었던 것을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창동 방향의 출구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 인창초등학교, 건원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동구중학교의 통학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건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국군구리병원, 구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개 동이 남았나요? 네. 우리 동구동입니다. 동구동. 동구동은 우리 헤드카피가 그 별내선과 구리선 6호선이죠. 우리 보통. 네, 역세권 만들자 이런 약속. 역세권으로 동구동을 도약시키겠다. 역세권 동구동. 동구동은 나름 활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역세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내선의 조기 개통, 또
신내동에 있는 신내 차량 기지를 구리시까지 연장해서 그 별내선이 상대적으로 강남권으로 가는 전철이라면 신내동으로 가는 이 6호선은 도심권으로 들어가는 전철입니다. 도심권으로 들어가는 전철과 강남권으로 가는 전철이 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이 생기고 여기가 환승이 되어서 또 구리역으로 오면 위로 오면 갈매역에서 경춘선과 환승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구리역에서 중앙선과 환승이 되는 정말 그야말로 전철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하철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구동의 기회가 앞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요. 또 구리문화원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구리문화원을 이전해서 좀 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구리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또 북부간선도로에 방음터널 만들어서 소음과 또 분진으로부터 동구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지하 공간이라든가 공원 지하라든가 또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별내선 지하 공간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상대적으로 토평동 지역은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 넓은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동구동에는 그런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특히 왕숙천 상류 쪽의 휴식 공간이 아직까지는 매우 빈약해서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호동도 자연 취락 지역이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할 도로도 없어서 화재에 노출되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산호동 쪽에는 그 취락 지역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 계획은 그려놨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늘 우선순위에 그림의 떡인 밀립니다. 거죠. 우선순위 밀리고 그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물려나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동별 그 공약 중에 마지막이 이제 교문 일동입니다. 행정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문 일동으로의 도약 캐치플레이입니다. 교문 일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협소하고 교문 일동에서 딸기원 방향에 한쪽에 몰려 있어서 그 사실은 예전식의 동사무소 기능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소위 문화센터, 행정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행정복지센터 건립 주안점을 두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 아차산로가 요즘 많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딸기원을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3번 방문을 했는데요. 딸기원 쪽 상덕마을 쪽은 이제 도시재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 중인데 오른쪽 그 원딸기원 쪽에는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수도라든가 이제 기관 시설 매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가끔 그 수도관이 터지는 사고도 나고 또 올해는 또 화재 사고도 났었는데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울 정도로 그 도로망도 협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딸기원은 누가 뭐래도 서울에서 진입하는 구리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 딸기원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서 딸기원을 구리시 관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은 그동안에 30년, 40년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재정착 지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구리시 관문에 대한 랜드마크 개발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의 교문일동이 가장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문화생태 벨트 만들고 근대문학의 길 조성해서 정말 구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동기가 새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청 앞에 이문한 호수공원도 아직은 조금 빈약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죠. 네. 멋지십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2개의 핵심 공약, 5개의 주요 공약, 동별, 4개 동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아마 근데 아마 이런 시도가 지금 처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신후보님 그동안 선거 치르면서 네. 이렇게 본인의 공약을 이렇게 정말 A부터 Z까지 이렇게 차근히 풀어서 얘기할 우리 기회들이 없었죠. 그저 그냥 문자화된 걸로 또는 공부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네. 겁니다. 그 동영상 짤로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왜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뭐 못했느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주민의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 일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뭐 추동력 뭐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벌써 한 1시간 반쯤 지났는데요. 장시간 동안 그 방대한 양의 어떤 정책, 비전, 생각, 현안들을 정리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뭐 마무리하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 신 후보님 SNS를 제가 이렇게 네. 또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선거를 가서 도와야 될 입장이니까 그 모니터링을 쭉 했더니 그 사전 투표하는 날짜를 무척 알려드리려고 시민들에게. 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전 투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네. 시민들이 어떤 자세로 이번 투표에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신 후보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선거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사실 관심이 적습니다. 142명의 도의원 중에서 지금 딱 한 명이 없는 상태인데요. 14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의원 중에 절반이 없는 절반이 셈입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나친 정치 논리보다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 또 구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군지를 봐서 선택하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다른 선거 때는 대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4월 7일 날 있을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투표일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일과 4월 3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에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높여주시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더 큰 무한 책임을 지워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뭐 학자들이나 정치 관련하신 분들이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구성원들이 뭔가 우리 대표를 뽑지 않는 이런 선거 풍토에서 그 대표성이라는 정당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훼손된다. 아마 우리 신 후보님 그런 충정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좋은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 투표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우리 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아닙니다. 4월 7일은. 그래서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에 미리 가셔서 투표하시면
뭐 안내해드리죠. 갈매동은 갈매동 사무소,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는 행정복합센터라고 하는 갈매동 사무소, 동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동 사무소. 그다음에 인창동은 동사무소가 아닌 인창문화센터라는 곳. 그다음에 교문일동도 동사무소가 아닌 구리시청에 사전 투표 장소가 설치됩니다. 투표 시간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뭐 어느 곳에 가셔도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전산으로 다 처리되죠? 네, 그날은 자기 동네 갈 필요 없죠. 예, 4월 2일, 4월 3일은 서울시에 계신 분은 서울시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는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있는 어느 지역, 어느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본인을 찍어달라고 얘기 이전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신동아 후보에게 우리 해당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출근하셔서 직장 부근에 있는 투표소 찾아가셔가지고 꼭 투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어떤 주문 없이 혹시 쭉 얘기했는데 뭐 미처 얘기를 못했다거나 또는 뭐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나중에 저 유튜브에 방송 올라간 다음에 되게 후회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고 서영렬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꼭 하고 싶었어요. 3년 전에 제가 구리시장 당내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소위 야인이라는 것, 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서영렬 선배가 문득 전화를 하셔서 동아야, 너 떨어지니까 전화하는 사람 없지? 네 형님,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던 서영렬 선배님이 몹시 그립습니다. 그 선배님께 외동딸이 있는데요. 외동딸이 거의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생겼어요 하는 반가운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그 외동딸의 그 아이 소식 못지않게 올 봄에는 또 더 좋은 소식이 구리시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영렬 선배님이 못다 이룬 정치 꿈,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정말 서민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분의 삶, 그러한 정신이 구리시에서 계승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공정한 방송 아닙니다. 편파 방송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봉수 TV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리 시민 여러분, 특히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 1동에 사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장시간 보신 것처럼 신동아 후보 준비되어져 있고 경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방법까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후보라는 생각입니다. 강추드립니다. 저는 이제 방송하고 나서 선거운동이 시작하면 우리 신동아 후보의 상임선대 본부장으로서 상주하면서 선거를 도울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상품이, 좋은 정치인이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꾼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진정한 정치인 되겠습니다. 구리시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 또 교통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 교육 현장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 1년 2개월 짧은 기간
초보자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고 일했습니다. 앞으로 일할 후보 신동아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 4월 7일 본투표 때 반드시 기호 1번 신동아를 뽑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주신 건봉수TV 구독자 여러분 늘 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네,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마무리 발언 신동아 후보 다시 한번 강추드리고 저 역시 보증하겠습니다. 실제 정책을 보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 대표를 뽑는 좋은 풍토를 위해서 좋은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권봉수 TV에서 새롭게 만든 권봉수가 만난 사람 첫 번째 시간 우리 4월 7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동아 후보를 모시고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눴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권봉수 TV입니다.